한나TV 한나쌤입니다. 오늘은 바로 45강 사회운동의 전개. 여러분 이제 근현대사 부분도 얼마 안 남았어요. 45강 하고 나면은요, 앞으로 두 번만 더 수업하면은 한능검 고급과정 끝납니다. 이제 다음은요, 일제강점기 끝나고 이제 8.15 광복 들어가고요. 그 다음부터 광복 이후에 뭐 6.25 전쟁, 대한민국 역대 정부 47강이면 완강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갔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 한능검 그 2주 패스 주우민 작가가 사파를 그린 신과 함께 한능검 2주 패스, 또 이제 신과 함께가 이제 시즌 2가 또 나오잖아요. 그럼 좀 요 책이 좀 팔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책 사시면 저한테 인세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하니까. 자, 259페이지 45강 사회운동의 전개, 오늘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렵지 않은데 내용이 좀 자잘한 내용이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공부하고 문화 파트 정리하는 그런 내용 같달까?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뭐 그때 당시에 종교들, 그때 당시에 한국사의 뭐 연구, 뭐 그리고 민족 유일당 단체들, 그리고 지금 배울 실력 양성 운동들. 그래서 좀 어렵진 않지만 우리가 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정리를 좀 외우기 쉽게 해드릴게요. 자, 사회운동. 이때 당시 사회운동이라는 거 이제 민중들을 계몽하기 위한 그런 사회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사회주의에 관한 사회운동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좀 계몽시키는 운동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사회운동은 이제 두 개로 크게 나눠서 이제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력 양성 운동이 있었고, 실력 양성 운동. 이거는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실력을 양성하자. 우리가 좀 글을 공부하고, 우리도 좀 문맹을 퇴치하자. 그리고 우리 것을 사용하자. 그리고 우리 대학도 만들자. 뭐 그런 게 실력 양성 운동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3.1운동 이후에 1920년대에도 계속해서 이제 만세운동이 이어지죠. 독립에 관련된 만세운동. 자,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계속 이어서 필기를 해볼게요. 자, 실력 양성 운동은 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우리 물건을 사용하자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신토부리예요. 신토부리. 우리 것을 쓰자. 물산 장려 운동. 일본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다 일본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고, 사실 일본 제품이 질이 좋았거든요. 일본 면직물이 되게 재질이 좋았습니다. 우리 영국으로부터 이제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신세계인 거야. 그래서 막 좋아하니까 우리나라의 뭐 광목이라든지 우리나라 면직물에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것을 사용을 하자, 그런 걸 주장했던 게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우리 것 사용하자. 자, 물산 장려 운동은 조선 물산 장려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사업, 우리의 것을 사용해가지고 우리 상업을 좀 발전시키자, 뭐 그런 취지에서 만들게 돼. 1920년대에 만들게 됐고, 이어서 물산장려회는 외울 필요 없잖아요. 조선 물산장려회. 똑같이 뒤에 물산장려회니까, 아, 우리 것을 사용하는 물산장려 운동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 요거를 차라리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작회. 자작회. 그리고 이제 부인들이 만든 게 있어요. 토산물을 사용하자. 그래서 토산물을 애용하자는 부인회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토산물을 애용하는 부인회다. 자작회는 자급자족 생각하시면 돼요. 자급자족. 우리 것을 스스로 사용하자. 자작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동참을 하면서 점점점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자작회 토산애용 동참하면서 이제 전국으로 확산됐다. 그래서 요 부분은요, 물산장려 운동은요, 요거 문제 나오면 반드시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뭐죠? 자스가리 우거뜬 망가리. 우리가 만든, 거꾸로 읽으셔야 돼요. 그때는 반대입니다, 방향이.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우리 손으로 만든 광목, 태극성. 광목은 태극성. 이러면서 우리 거 사용하자. 이런 식으로 신문에 광고도 내고 우리 거 사용하자고 막 물산장려 운동한 거. 이게 이제 우리의 실력 양성 운동 중에 우리 상업 발달시키자, 뭐 그런 게 물산장려 운동입니다. 자작회 토산애용 부인회, 요거 두 개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 그림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거꾸로 읽어주시고 광목 뭐 이런 그림 나오면 아 물산장려 운동이구나. 그렇게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대학을 만들자.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 우리가 이제 대학이 없었어요. 대학이 없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공부 더 열심히 하려고 한 사람들은 일본으로 유학 가거나 중국으로 유학 가거나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의 대학을 만들자. 밀립대학, 우리나라 민족적인 대학을 만들자고 이제 그런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합니다. 고등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1920년대 일본이 살짝 2차 교육령으로 좀 풀어주면서 한국어, 한국사 연구를 하게 되고 좀 고등교육을 좀 시켜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교육을 하려면 대학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대학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재가 밀립대학 기성회를 조직합니다. 대학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밀립대학 기성회를 만들고 1923년 이상재가 만들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또 확산되면서 돈을 막 모았어요. 우리가 이제 피땀 모은 그 돈으로 조금씩 모아서 우리 대학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게 왜 성공하지 못했냐면 일본이 그냥 대학을 만들어줘 버렸어요. 그게 이제 지금의 서울대입니다. 일본이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 버렸죠. 우리나라에. 우리가 설립해 줄게.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등교육을 시키고 우리의 대학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일본이 경성제국대학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막 식민사관을 교육시키고 일본이 약간 일본 입맛대로 공부를 시켰다라는 거죠. 아 뭐야 걸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실력 양성 운동은 문맹 퇴치 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문맹을 퇴치하자. 글을 좀 시키자.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농촌에 있는 그냥 농사 지었던 사람들은요, 말은 하지만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래가지고 말은 하지만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외국에도요, 미국 사람들도 막 할렘가 그런 데 가면은 영어는 잘하지만 스펠링을 잘 못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교를 안 다녀서. 그런 식으로 문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맹 퇴치 운동. 아우, 이게 목에. 자, 문맹 퇴치 운동은 말 그대로 문자 보급 운동. 문자 보급 운동은 글을 가르쳐 주자 말 그대로. 문자 보급 운동. 이건 조선일보에서 행해졌고요. 그리고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하로드 운동. 분하로드는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 라는 뜻입니다. 분하로드 운동은 이제 민중 속으로 지방에 가가지고 농촌에 가가지고 이제 약간 뭐 의학적인 그러한 봉사도 하면서 이제 공부를 가르쳐주고 야학을 만들고 이게 분하로드 운동이에요. 문자보급 운동은 말 그대로 글씨만 가르쳐준다면 분하로드 운동은 글씨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런 교육도 해주는 그게 이제 분하로드 운동입니다. 약간 계몽적인 봉사운동. 봉사에 관련된 분하로드 운동은 요거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한능검에서 출시된다면 요거와 연결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상록수. 우리 국어 시간에 신문의 상록수 공부하셨을 거예요. 신문의 상록수. 신문의 상록수에 나오는 그 배경이 바로 분하로드 운동이죠. 거기서 막 야학을 하고 농촌에 있는 사람들 막 계몽시키고 공부시키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말 그대로 분하로드 운동은 농촌 계몽 운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글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게 분하로드 운동. 문자보급 운동은 조선일보에서 이런 식의 문맹 퇴치 운동도 일어났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하지만 물산장려 운동은 이제 물산장려의 자작해 토사 내용 부인의 이거 물산장려 운동이고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밀립대학 기성회를 만들었지만 일본이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는 바람에 결국 우리 스스로 만들지 못했다. 문맹 퇴치 운동은 문자보급 운동, 분하로드 운동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분하로드 운동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분하로드 운동. 분하로드 운동은 특히 이런 대학생들, 공부한 대학생들이 이제 막 농촌에 가가지고 계몽시키고 이러한 분하로드 운동은 지금의 그 대학생들도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농활도 좀 가고 농촌에 가고 농촌의 일손이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하죠. 요즘은 농촌의 일손이 부족해서 동남아시아 사람들, 러시아, 몽골,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농사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생들이 농번기 때 가가지고 조금 도와주고 우리가 먹는 이런 쌀이나 이런 음식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일들이 이렇게 힘들게 재배돼서 오는구나 뭐 그런 것도 좀 깨닫고 농활 한번 가는 것도 좀 좋은 체험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분화로도 운동 자신을 약간 재능 기부도 하고 가가지고. 자, 이제 만세 운동으로 넘어갈게요. 자, 만세 운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920년대 만세 운동은 두 개가 있어요. 60 만세 운동이 있고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있습니다. 60만세 운동은 1926년에 일어났고요. 뒷자리만 써놓을게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건 크게 일어났죠. 전국으로 이제 뻗쳐나가서. 이건 29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중에서 3.1운동 이후로 학생이 주도로 정말 전국적으로 최대 규모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60만세 운동 여기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때 우리가 민족주의 막 사회주의 좀 나눠졌었거든요. 그 민족주의는 기존에 이제 일단 독립운동 계열이고 사회주의는 러시아의 그러한 사회주의 사상이 좀 들어와가지고 그쪽 계열로 좀 나눠진 사람들입니다. 좀 나눠져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었는데 60만세 운동을 할 때는 둘이 힘을 합쳐서 같이 독립을 위해서 손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60만세 운동에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손을 잡는 바람에 우리 뭔가 독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 60만세 운동이. 그래서 이때 민족주의랑 칸이 없으니까 짧게 쓸게요. 사회주의랑 뭔가 크로스 같이 합쳐가지고 힘을 합쳐서 순종이 죽었어요. 순종의 인산이래. 장례일 비슷한 거예요. 순종의 인산이래. 이제 거국적으로 역시 학생이 주도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60만세 운동. 그래서 이 60만세 운동의 중요한 점은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손을 잡았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뭔가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게 된다. 글씨가 좀 빨간색이 잘 안 보이죠? 민족 유일당 운동의 전개 계기가 되었다. 요거 중요합니다. 빨간색을 한번 뒤집어 볼까? 펜이 좀 너무 얇게 나오네. 그 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재밌어요. 재밌다고 할까? 웃겨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 한 여자 때문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워낙 학교가 별로 없었어요. 소학교는 많았지만 이제 조금 그 중간 고등교육 뭐 요즘으로 치면 이제 고등학교 이런 데 가려고 그러면은 정말 그 지역에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어서 기차를 타고서 통학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기차를 타고 통학을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 약간 좀 미모로 좀 유명한 얼굴을 좀 날린 어떤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일본 남학생들이 막 껄렁껄렁 희롱을 하는 거예요. 요시 말해서 막 어이 이러면서 계속 막 댕기머리를 잡아당겼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한국 남학생이 야 하지마, 야 건들지마, 이러면서 왜 이래? 이랬더니 패싸움이 일어난 거야. 그 열차 안에서. 그래서 막 그 여학생 하나 때문에 어쨌든 가뜩이나 그 전부터 이제 일본 사람 조선 그 학생들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았겠죠. 일본 사람들은 막 조센징 이러면서 우리나라 한국 조선 그 학생들을 무시했을 것이고 각종 차별 대우, 교육도 차별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애들은 고등교육 시켜주면서 우리나라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잘해도 무슨 각종 대회라든지 그런 데 못 나갔고 공부 자체도 좀 깊이 있는 공부를 안 시켜주고 무시하고 선생님들이 그런 뭔가 울분이 쌓여 있었는데 그 여학생 사건 때문에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기차에서 패싸움이 일어났는데 같이 일본하고 싸운 건데 조선 학생들만 연행됐어. 열받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차별 대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일어나게 된 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일어났지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각 학교들이 이제 결국 휴교, 이제 아예 학교에 가지 않고 막 휴교하고 데모 막 이렇게 시위를 막 하고 이러면서 신간에도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신간의 도움으로 더욱더 전국으로 확산하게 된
전국 최대 규모의 그러한 만세운동인 거죠. 그래서 60만세운동도 중요하지만 특히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학생의 날이 아마 11월 3일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학생의 날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난 날이에요. 11월 3일 맞을 거예요. 1929년 11월에 아마 일어났을 겁니다. 11월 맞나? 11월 3일? 아무튼 학생의 날이 아무튼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과 관련이 있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 정리해보면 원인은 일제의 이런 차별교육에 불만이 있었다가 열차에서 이런 한일 간 충돌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또 차별적으로 조선인만 연행하는 바람에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요것이 이제 전국으로 이제 확산이 됩니다. 간단하게 그냥 필기해드리는 거예요. 전국으로 확산하고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신간회의 도움으로 더욱더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조직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큰 도움을 줬다라는 거. 그래서 신간회가 영향을 줬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최대한 심플하게 정리를 했고요. 한 개 더 추가한다면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라는 거. 3.1운동 이후 학생이 주도한 최대 규모라는 거. 근데 학생이 주도는 뭐 어차피 60만세 운동도 학생이 주도했기 때문에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운동, 이런 만세운동이었다. 독립에 관련된 만세운동이었다는 겁니다. 1910년대는 1919년 3.1운동이 가장 컸죠. 1920년대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60만세운동, 순종인산일과 관련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손을 잡아서 일어났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손을 잡고 나서 우리가 손을 잡고 이렇게 만세운동을 하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좋구나. 많은 사람이 단합되는 걸 보면서 독립에 있어서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나누지 말고 독립운동 같이 하자. 뭐 그런 식으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됐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일제 이런 차별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열받아서 일어난 건데 전국으로 확산됐고 신간회가 도움을 줬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만세운동까지고요. 다음에 이어서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 이어서 필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에 관련된 사회운동을 이제 필기를 해드릴 거예요. 민족유일당 운동은 앞에도 나왔지만 60만세 운동 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이제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뭔가 민족유일당을 결성해야겠다. 독립에 한해서는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한다. 적극적으로 손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힘을 합쳐서 하자. 간단하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와중에 배경이 되는 건 자치론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자치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친일을 한 이제 이광수, 최린 이런 사람들이 말을 사실 포장하는 건데 이거예요. 바로 어차피 독립운동을 해봤자 어차피 바로 즉각적인 독립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서 일본에게 우리가 자치권을 얻어서 우리나라를 좀 읽어가고 우리의 약간 권리를 찾자. 말이 포장이지. 결국 타협하자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광수, 최린 적극적으로 일본에 타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일본에 타협했다.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라고 합니다. 이퀄 친일이에요. 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런 자치론이 확산이 되면서 두 개로 이제 민족주의 진영이 나눠지게 됩니다. 타협적, 비타협적. 그리고 비타협적. 끝까지 일본과 타협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자치론 때문에 이제 점점점 이제 그냥 그런 거죠. 나 먹고 살아야 되고, 나 글도 써야 되고 이런데, 일본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일본에 타협하겠다.
그래서 타협적 민족주의, 자치론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신들의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한 어느 정도 포장하기 위한 게 자치론이 아니었나. 어쨌든 타협적 민족주의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친일로 들어선 이광수와 최린이죠. 이런 등등, 이런 타협적 민족주의. 그래서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이들을 기회주의자라고 이제 배격을 하면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과 누가 손을 잡게 되냐면 사회주의 진영이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족 유일당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도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그래서 처음에는 사회주의 세력 일부와 손을 잡고 뭐를 만들게 되냐면 조선민흥회를 설립하게 돼요. 신간회 전에 조선민흥회 있었던 거 우리 기억해 줍시다. 최초로 만든 민족 유일당은 조선민흥회입니다. 조선민흥회를 1926년에 설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정우회 선언이 있었어요. 사회주의 세력에 많은 당들이 있었어요. 많은 그런 조직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1926년 11월에 정우회 선언을 해요. 그건 뭐냐면 사회주의 운동 세력도 우리가 이제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너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배격하고 우리끼리만 똘똘 뭉친다면 발전이 없다. 이런 비타협적 민족주의랑도 손을 잡아야 된다. 독립운동을 할 때는 손을 잡아야 돼도 우리도 힘을 키워야 한다. 힘을 합치자. 뭐 이런 내용이 정우회 선언 내용이에요. 사회주의 운동에 뭔가 새로운 방향, 이것을 선언을 한 겁니다. 이걸 선언. 그 내용이 비타협적 민족주의랑 적극적으로 우리가 손을 잡자, 제휴하자,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정우회 선언 때문에 결국 이것 때문에 신간회가 설립하게 된 계기가 돼. 신간회 창립 계기가 된다. 그래서 결국 정우회 선언 때문에, 이거 중요해요. 정우회 선언 때문에 신간회가 창립되게 된 것이다. 신간회는 좌우 합작기구로 가장 큰, 정말 일제강점기 때 이제 마지막에 가장 많은 인원으로, 그리고 뭔가 합법적으로 만든 그 합법적인 단체였기 때문에 일본도 어떻게 좀 건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간회를 창립하게 되고 좌우 합작기구로 가장 큰 독립운동 기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우 합작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제 이런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손을 잡은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신간회가 결성이 돼요. 그래서 신간회 결성 부분은 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신간회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이 신간회의 이런 행동강령이 많이 나오거든요. 가장 심플한 행동강령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당시 강령이에요. 우리는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단결을 한다. 힘을 합친다. 요거 중요하죠.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기회주의자를 누구라 생각해요? 비타협적이래. 타협적인 민족주의. 일본에게 타협했던 이런 이광수, 최린 같은 이런 인물. 친일이라고 생각했고 기회주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을 부인한다. 일본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강령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신간의 행동 강령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신간의 행동 강령은요, 농민의 교양, 농민들을 교육시킨다, 경작권을 확보한다. 이거 약간 사회주의 운동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교육, 조선인본의 교육, 그리고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확보한다. 협동조합 운동을 지도한다. 염색된 옷을 입고 단발을 실시하고 흰옷과 만건을 폐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근대화하겠다. 뭐 그런 식의 행동 강령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신간회인데요. 신간회는 이제 결국 26년에 이제 정우회 선언이 있고, 이제 조선민흥회고, 정우회 선언도 26년이고, 신간회는 이제 1927년에 결성이 된 단체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주장하는 거, 이제 기회주의 배경. 그러면서 이제 민족 단결. 신간회가 이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아까 나왔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서 계속 문제가 나와요. 이제 이런 그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도와줬다. 그런 건 앞에 필기했기 때문에 쓰지 않고요. 결국 신간회는 나중에 일제 탄압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제 그때 당시 소련의 코민테른,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이제 코민테른에서 이런 민족주의랑도 손을 잡을 수 없다. 우리끼리만 딱 사회주의끼리만 뭉쳐야 된다고 또 다시 약간 노선을 변화해요.
코민텔은 노선 변화. 이런 국제 정세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해산하게 됩니다. 1931년에. 어쨌든 이런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민족 유일당 운동을 추진한 끝에 결국 신간회를 결성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는 신간회라는 단체가 제일 중요하고, 그 전의 배경, 이 자치론의 확산으로 타협적 민족주의 진영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고, 이렇게 사회주의랑 손을 잡은 민족주의는 비타협적, 일본에 타협하지 않았던 민족주의랑 손을 잡게 된 거예요. 타협적 민족주의는 우리는 그냥 약간 친일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장수, 최림. 정우의 선언은 이런 비타협적 민족주의랑 적극적으로 제휴하겠다는 그런 선언이고요. 그것 때문에 신간회 창립이 되게 된 계기가 됐고, 결국 신간회를 만들게 됐다. 그런 흐름으로 그냥 파악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신간회란 단체입니다. 문제는 신간회에서 나오고요. 일제 탄압과 코민텔은 노선 변화로 나중에 해산하게 됐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어서 빨리 그 뒤에 내용을 할 건데요. 한국사에 관한 내용 필기하기 전에 나머지는 좀 교재보고서, 사회적 민족운동은 교재보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회적인 민족운동,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있습니다. 한 칸씩 볼게요. 자, 이거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262페이지 내용인데요. 이건 필기하지 않을게요. 중요한 내용 한 개씩만 기억하시면 돼요. 농민운동은 암태도, 전남 신안, 지금 신안 염전이 있는 데죠? 암태도 소작쟁이입니다. 암태도 소작쟁이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암태도 소작쟁이. 이거는 농민들이, 이때 당시 농민들의 지주들은 거의 친일 지주들이거나 아니면 일본인 지주였습니다. 그럼 일본인 지주들한테 이제 이런 소작쟁이를 일으킨 거죠. 우리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다. 좀 소작료를 올려줘라. 우리의 처우를 조금 더 개선해줘라. 이런 식으로 약간 반일적인 그런 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24년 암태도 소작쟁이. 소작권 인하 쟁취. 그러니까 이제 소작료를 너무 많이 내는 거야. 얘네들이 재배를 하면, 예를 들어 이제 예전에 지대를 냈을 때 이제 조선시대 2분의 1 절반을 막 냈잖아요. 그거를 좀 낮춰줘라. 우리도 먹고 살자. 이런 식으로 한 거고, 약간 일제에 대항하는 반일적인 그런 농민운동이었다. 일제 농민수탈에 조선농민총동맹을 창립을 하게 되고, 결국 일제를 타도하자는 약간 정치투쟁의 성격이 강화됐다. 좀 반일적인 성격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농민운동은 암태도 소작쟁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소작쟁이니까 당연히 농민운동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운동도요. 이때 당시 노동자들에게 오너는 일본인 아니면 서양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되게 비합리적인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노동운동, 노동쟁의가 일어나는 건데요. 자, 주요 단체 노동공제회를 결성을 했다. 조선노동총동맹 외울 필요 없겠죠? 노동 들어가니까 당연히 노동단체겠구나. 요거 외워주세요. 원산노동자 총파업, 요거 중요합니다. 별표. 원산노동자 총파업 1929년. 외국 기업의 착취에 저항하면서 이런 노동단체로부터 막 격려 전문을 받고, 이 원산노동자 총파업도 결국에는 이제 외국 사람이 오너더라도 그 밑에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었거든요. 그거에 이제 약간 반일적인 감정으로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원산노동자 총파업이 대표적인 노동운동이다.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세력과 연계하기도 했다라는 거. 약간 그런 일제 타도하지 않은 정치투쟁의 성격이 강화됐다. 점점 약간 이러한 노동운동이든 농민운동이든 반일적인 감정이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날 제정된 것. 소년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 한번 해볼게요. 소년운동은 여러분 5월 5일 어린이날 누가 제정했습니까? 소파방정안 여기 나오겠죠? 자, 소년운동은요 천도교 세력에서 소년운동을 조금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소파방정안도 천도교 쪽이에요. 어쨌든 방정안 동그라미 해주고 어린이날 제정했다. 그리고 잡지에 어린이를 간행했다. 옛날에는 어린이의 그런 인권 이런 거 없었고요. 옛날에는 요즘엔 어린이날이면은 저 어렸을 때도 놀이공원 가자, 어린이날 어디 놀러 가자 하죠? 옛날에는 어린이들이 어디 놀러 가자고 할 수 없었어요. 옛날 어린이들은 그냥 노동만 하고 집에서 엄마 아빠가 밥만 주면 고맙고, 그런 어린이들도 진짜 집안일을 도와야 되는 어린이들의 그런 인권은 거의 없고 진짜 그랬었습니다.
지금이나 애기들 막 우쭈쭈쭈 이러지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인권이라던가 어린이들은 최소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그런 생각,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된 게 이제 그런 소년운동이다. 소년운동, 어린이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방정환 기억하시면 끝이에요. 여성운동은 근후회 중요합니다. 여성운동 근후회 동그라미 해놓고요. 근후회는 신간회의 자매단체. 신간회와 연계해서 각종 민족운동을 전개했다. 근후회는 신간회와 연결해서 근신. 그래서 기간지는 근후를 발행했다. 여성들의 그러한 문명퇴치운동, 부인들의 강좌, 야학 이런 것들을 시행을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신간회 중에서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게 근후회인 거예요. 신간회의 그런 자매단체다. 근후회 기억해 주시고요. 형평운동은요. 백정이 기억에 나야 됩니다. 형평운동은 백정들의 처우, 백정들 차별하는 거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백정은 조선시대 때는 백정이 이제 그런 천민이었잖아요. 근데 그 뒤로도 가보개혁 이후로 백정은 천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도살업 그런 것에 대한 약간 차별이 여전히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도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정영업하고 소 잡는 그런 직업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직업을 밝히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옛날 사람들의 백정에 대한 그런 인식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떳떳이 밝히고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도살업을 하고 정영업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게 아직도 좀 남아있다라는 거 문제죠. 어쨌든 백정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주장했던 게 바로 형평운동입니다. 평등하게 해달라. 우리의 처우를 평등, 형평운동은 평등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조선 형평사를 백정들이 만들어서 진주에서 시작이 됐고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조선 형평사 나오면 백정들의 차별에 대한 저항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민족적인 문화를 지키자라는 민족문화 수호운동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사와 국어연구. 이때 우리나라 일본어 쓰게 하고 국어 못 쓰게 하고 한국말 못 쓰게 했거든요. 이때 국어연구 열심히 진행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그런 수많은 우리말들, 국어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국어연구도 열심히 진행이 됐고 한국사 연구도 진행이 됐습니다. 자,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국사 연구는 다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한국사 연구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의 한국사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하고 외워주세요. 이 한국사 연구를 하게 된 이 원인은 일제의 한국사 왜곡 때문입니다. 일제 식민사관에 대응해서 이런 한국사 연구를 하는데 일제 식민사관 어떤 게 있었냐면 일제가 식민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단체는 조선사 편수회, 청구학회 두 개 있어요. 조선사 편수회. 조선사 편수회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조선사를 지낸 마음대로 편집한다. 이렇게 편자를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우리 짜집기 한다. 우리나라의 조선 역사를 편집하고 짜집기 하고 지네 입맛대로 그렇게 왜곡하는 일을 한 거다. 조선사 편수회. 편집했다. 그리고 이제 청구학회. 청구학회는 이제 경성제국대학과 긴밀히 연구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식민사관을 주입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 한국사에서 가장 좀 우리가 막 침략당한 부분, 최악의 부분, 뭐 그런 부분만 부각시켜가지고 너희들은 원래 약소민국이고 식민지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 뭐 임나일본부라던가 그런 것도 다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사실은 우리가 일본이 임나일본부 때부터 한국을 지배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실 우리랑 같은 민족이야. 뭐 일선동조론을 주장한다던가 내선일체 그런 거를 이제 식민사관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조선사 편수회, 청구학회 이런 데서 이제 식민사관을 만들게 돼요. 뭐 여러 가지 있어. 식민사관, 정체성론. 조선은 발전이 없는 나라였다. 그리고 뭐 지정학적 숙명론, 반도국가니까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일선동조론, 조상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우리나라의 뭐라 당파성론. 너네들 맨날 붕당. 한국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은 3명 이상 모이면은 파벌을 낳는다. 우리나라 당파성론 주장 우리는 반발할 거 많습니다. 일본 전국시대 잊었나요? 우리 일본 그 전국시대 사무라이 싸우고 다이묘 막 많은 영주들
지네들도 분열 엄청 심했어요. 그런 거는 어떤 나라든지 그렇게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당파가 나눠지고 그런 거는 다른 세계사적으로도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우리나라한테만? 반도적인 숙명론도 로마의 번영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로마도 반도 국가인데도 그렇게 번영했잖아요. 반도 국가라서 침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이점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다 하나하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여기 이제 한국사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 먼저 이제 한국사를 연구하는 학회도, 사학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 사학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경제적인 사학, 사회경제사학. 좀 뭔가 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런 한국사 연구를 한 거고, 그리고 객관적인 실증으로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객관적으로 파는 게 실증주의.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간 국뽕, 약간 우리나라가 이제 식민지 지배가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번성했던 막 그런 고구려의 역사를 부각시킨다던가 되게 민족적인, 약간 다분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쓴 한국사가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식민지 지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게 또 필요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박은식은 민족의 뭐를 중요시했냐면 혼을 중요시했습니다. 민족혼. 민족혼이 살아있으면 식민지 지배를 받더라도 우리의 민족혼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민족혼을 중요시했고요. 박은식의 한국통사. 우리의 아픈 역사. 한국통사. 그리고 독립운동 지열사. 피해 역사. 혈자 들어가죠. 한국의 아픈 역사, 독립운동 지열사 이런 것도 약간 근현대사적인 거를 박은식은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 나오면은 우리 신채호, 단지 신채호 선생님이 안 나올 수 없죠. 신채호는 뭐를 주장했냐면 난가사상을 중요시했습니다. 난가사상이란 건 뭐냐면 자주적인 막 북진정책 뭐 이런 거, 자주적인 막 전투, 싸우자 뭐 이런 거, 화랑도, 그리고 뭐 을지문덕, 광개토대왕, 뭐 그런 묘청의 성형천도운동의 묘청, 타협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진취적으로 싸우는 뭐 그런 사상이 난가사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난가사상을 중요시하면서 이제 조선 상고사, 우리나라의 그런 옛날 조선시대부터 그 옛날에 그런 화려했던 역사, 빛났던 역사 같은 걸 역사로 많이 남겨놨고요. 그리고 특히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은 1000년 제1의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했죠. 묘청 서경천도운동이 성공했어야 됐다. 좀 안타까워했습니다. 조선 상고사. 그리고 조선사 연구초. 그래서 이제 신채호 선생님은 조선 들어가잖아요. 조선. 그리고 박은식은 아픈 역사 지열사. 저런 독립운동 지열사. 하나만 더 적은다면 이제 정인보. 정인보는 민족의 어를 중요시했고요. 한 개만 더 쓸게요. 문일평은 조선의 마음, 조선심. 이런 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정인보, 문인평 몰라도 다 박은식, 신채호는 꼭 알아두세요. 박은식은 민족 혼을 중요시했고 한국 통사, 독립운동 지열사, 한국의 아픈 역사, 아픈 역사, 독립운동의 피해 역사. 그리고 이제 약간 근현대사 쪽이고요. 신채호는 조선 상고사, 조선시대부터 그 아주 옛날 상고시대, 그런 고대시대부터 쫙 망라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약간 빛나던 역사를 좀 많이 썼다라는 거. 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처, 조선 들어간다는 거. 신채호는 난가사상, 정인보는 얼, 문일평은 조선심. 요렇게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상은요, 백남훈이 유명합니다. 사회경제사학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특히 비판한 거예요. 정체성론은 우리나라는 발전이 없었다. 근대화라는 그런 단계가 없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있었고 뭔가 일본의 봉건제도 있잖아요. 다이묘, 뭐 사무라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봉건제도가 있어서 서양의 세계사랑 비교했을 때 봉건제도가 있었는데 니네는 봉건제도가 없었어. 너희는 근대화의 중간 단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비판을 하면서 사회경제사학은 우리나라가 조선 후기에 근대적으로 발달했고 뭔가 이러한 자본주의 맹아가 싹트고 있었고 그럼 세계사적인 보편적인 과정과 비교해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흐름이 있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백남훈이 주장한 게 사회경제사예요. 그래서 백남훈의 조선사회 경제사.
조선사회 경제사의 내용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장시가 발달을 하고 있었고 모내기가 발달해가지고 농민이 광작을 하고 뭐 그리고 뭐 덕대가 나타나고 막 그런 공인이 나타나고 시전상인이 막 이제 시전상인부터 이제 공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점점점 그런 거상이 나타나고 우리나라도 상업이 발달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근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뭐 그런 것들을 쓴 겁니다. 조선사회 경제사.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좀 세계사의 그런 흐름과 비교해서 역사서를 쓴 거예요. 실증주의는 말 그대로 약간 객관적으로 서술을 한 겁니다. 실증주의는 이병태, 손질태, 이병도, 손진태가 진단학회라는 걸 만들어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객관적으로 진단한다. 우리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진단한다. 객관적 서술. 실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증거가 있는 거. 그런 역사. 그러니까 막 우리가 너무 우리나라 입장에서 쓴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객관적인 서술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문헌 고증을 중요시했어요. 근데 그게 팩트잖아요. 사실 문헌이 있는 게 진짜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문헌을 조사하고 사료 조사하고 그걸로 입증해야지 역사인 거죠. 그래서 실증주의는 문헌 고증을 중요시했고 객관적 서술을 한 진단학회. 문헌으로 진단한다. 이렇게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국어 연구입니다. 국어 연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주시경 선생님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조선어 연구회랑 조선어 학회가 있는데 요거 두 개 많이 헷갈려 하는데 연구한 다음에 학습한다. 이렇게 공부하면 좀 어떨까? 조선어 연구회가 먼저입니다. 연구한 다음에 공부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선어 연구회는 1921년 그리고 조선어 학회. 조선어 학회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조선어 학회의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들은 정말 그냥 한글 연구만 한 사람들인데 독립운동했다 이런 식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엄청나게 대거 연행을 시켰거든요. 그러한 조선어 학회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31년. 그러니까 20년대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는 31년. 두 개밖에 없으니까 따로 완벽히 외워주세요. 헷갈리지 않게. 계승한 거죠. 당연히 조선어 연구회를 조선어 학회로 계승한 건데 조선어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20년대에 주시경 선생님이 이제 이런 국어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국문연구소를 그런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것을 계승해서 한글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잡지 한글을 간행을 하고요. 여기서 뭐만 외우냐면 각야날을 제정했다라는 거. 이 각야날이 여러분 지금도 있는 한글날입니다. 각야날은 말 그대로 각야, 거겨, 고교의 그 각야고요. 이것이 지금의 한글날의 기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글을 이어받고 그 일제강점기 시기에 우리가 정말 이 한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다라는 거. 그때 뭐 이렇게 쪽 메모지에다가 우리나라의 그런 순수 한글을 막 적어가지고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조선어 학회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거든요. 어쨌든 조선어 연구회에 이어서 조선어 학회로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잡지 한글을 발행해서 우리말 연구와 이제 우리말 홍보,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말들에 대한 그런 기록, 그런 것들을 계속 한글을 간행을 했고요. 중요한 건 조선어학회에서는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했어요. 사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만들려고 이제 추진을 했는데 일본이 이제 못하게 하죠. 이거를 이제 일본이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켜서 아주 뒤늦게 나중에 만들게 됩니다. 조선어 학회 사건. 이거는 이제 조선어 학회 사건은 말 그대로 얘네들이 독립운동단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강제 연행을 시켰고 이때 진짜 옥사하신 분들도 좀 있고 이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해산하게 된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조선어 편찬이 이런 우리말 큰사전 편찬이 성공하지 못하고 나중에 편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어 연구의 조선어 학회 요거 두 개가 좀 헷갈려 하지만 연구가 먼저 그 다음에 학. 이런 식으로 조선어 연구회는 21년, 조선어 학회는 31년. 이제 조선어 연구회는 주시경 선생님은 1914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국문연구소를 계승해가지고 각야날 제정한 건 조선어 연구회. 그리고 조선어 학회는 이제 한글을 발행을 하고 우리말 큰사전 편찬하려고 했던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조선어 연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사전을 만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어 조선어 학회라는 거 그렇게 좀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어 연구까지 끝났고요, 여러분.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외울 게 좀 많아요. 종교문예. 이거 제가 그냥 안 하고 갈까 했는데 그래도 간단히 한번 밑줄만 쳐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26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종교 정리만 하고 갑시다. 그냥 또 안 보고 가면 아까우니까. 불교는요, 사찰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불교를, 한국 불교를 일본에다가 이제 일본 신사, 일본 불교 여기다가 이제 편입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저항을 했다. 자, 불교는 뭐 한용운 선생님이 약간 관련된 이제 불교에 관한 운동이 있었고, 천도교는 여기 개벽 신여서 어린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이날 이미 아까 외웠던 부분이죠. 대종교 좀 중요합니다. 대종교 중광단. 만주의 중광단이 대종교가 조직을 한 거예요. 나철의 대종교. 그렇죠? 나철이 창시한 종교죠. 나철은 원래 오저감살단 뭐 이런 거 만들고 계속 독립운동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강단으로 이어진다는 거. 무장항일투쟁. 대종교 중강단. 천주교는 의민단. 이렇게 한 개씩만 외우세요. 대종교 중강단. 대중. 천의. 천주교는 의민단. 막 천주교, 천주실의 이런 거 있잖아요. 천의. 제가 그렇게 영향해주고 지금도 남아있는 경향신문, 천주교 경향신문. 천주교가 그리고 경향신문이 이런 민중들의 시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밝힌 것도 이 천주교에서 사제들이 그런 증거를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 그러한 민주화 투쟁의 메카는 명동성당이에요. 왜냐면 성당에 들어가면 딱 거기 딱 땡 진입하면 거기는 바티칸시티 소유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투입이 안 되거든요. 거기 만약에 투입해서 명동성당 부시고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못 건드리는 성지이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도 나중에 이제 민주화 투쟁에 큰 도움을 줍니다. 어쨌든 독립운동에도 가담해서 만주의 의민단을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개신교는 이제 그런 기독교죠. 개신교도 신사참배 강요를 금지하는 청원운동을 하기도 했고, 배제학당.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많이 만듭니다. 뭐 배제학당, 경신학당 뭐 이런 많은 학당들이 개신교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원불교는 박중빈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이러한 뭐 미신타파 금주 이런 거 있었다. 원불교는 박중빈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문학으로 넘어갑시다. 자, 문학은 1910년대 이광수 무정. 문학적으로는 참 좋은데 나중에 이제 타협적인 민족주의로 약간 친일 성향을 끼치죠. 일본을 찬양하는 글을 많이 만들게 되고. 자, 어쨌든 이광수 무정. 글은 괜찮은데. 어쨌든 1920년으로 넘어갈게요. 20년대는 카프가 나와요. 카프 동그라미 치시고요. 카프는 그 글을 쓰는 사람들 중에서 약간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단체예요. 그러니까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프롤레타리아 딱 나오면 사회주의 같죠? 그게 카프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카프가 쓴 글들도 약간 그런 식의 글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이상하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런 1920년대 시들이 있었고, 1930년대에는 이육사의 광야. 이거 국어 시간에 다 공부하셨죠? 그쵸? 뭐 이육사의 청포도, 광야. 다 약간 독립운동에 관련된 내용. 이육사는 대놓고 독립에 대한 그러한 열망을 나타냈다면, 윤동주는 자아성찰적인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이러한 상황에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쓴 약간 그런 별에는 밤 서시, 이런 식의 저항시인이었고요. 예술은 토월에는 이제 연극에 관련돼서 토월의 신극운동, 토월에는 연극, 나온교의 아리랑,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만 간단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식민지 교육정책인데요. 요것도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 2, 3, 4차.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본이 이제 교육을 추진하는 교육령입니다. 아이고, 왜 안 내려오니. 자, 1차 교육령은요, 무조건 다 하나만 했었어요. 1차 교육령은 약간 실업교육, 기술교육만 시켰어요. 실업 및 전문교육, 그 기술교육만. 그러면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완전 학제 차별을 둡니다. 1차 때는 무단 통치잖아요. 교육도 거지같이 아주 그냥 차별적인 그런 식의 교육령이에요. 1910년대는. 그런데 이제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문화통치로 바뀌잖아요. 교육령도 비슷하게 가요. 20년대에는 풀어줍니다.
너희들을 약간 문화적으로 대해주겠다 이러면서 조선어를 공부하게 해줘요. 조선어를 필수 과목에 포함시키면서 조선의 역사와 지리 교육을 허용해요. 하지만 여기서 이 조선의 역사 교육은 식민사관을 주입시키는데 그게 목적이었죠. 실제로는 일본어 교육강의 비중을 뒀고 보통학교 수업 연장 및 학교 수를 늘리고 약간 풀어주는 것 같은 게 2차입니다. 문화통치기간이기 때문이에요. 3차 교육력. 3차는 1938년 일본이 한창 중일전쟁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을 강화시켜요. 식민지 그런 식민사관을 세뇌시킵니다. 민족 말살 정책. 우리는 이제 뭐 일선동조론, 우리는 조상이 같고 우리들은 한 몸이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신사참배부터 해가지고 막 그런 한국신민서사 외우게 하고 그런 식의 이제 내선일체 강요. 조선어는 선택 과목으로 바꾸고요. 마지막 4차는 최후의 발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4차는 1943년 광복 이전이잖아요. 최후의 발악. 그래서 조선어, 조선의 역사 모두 금지, 발악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1차 때는 조금 차별적인 전문교육, 실업교육 이렇게 시키다가 2차 때는 풀어줬다가 3차 때는 민족말살 정책 강화 그리고 조선어는 선택으로. 그전에는 조선은 필수였는데 이제 선택으로 조금 바꾸다가 마지막 4차 때는 다 안 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제강점기 내용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광복이에요.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런 혼란기, 신사통치, 반탁통치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내용, 6.25 전쟁 다음 시간 신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다소 많았는데요.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좀 헷갈리지 않게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이 유익하셨다면 여기 좋아요 버튼 영상 밑에 클릭 부탁드리고요.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나의 역사 스캔들도 책 재밌게 잘 썼으니까요.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